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의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3강이고요. 3강에서는 통상 우편물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에서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네 가지의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 및 발송 요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합 우편물, 봉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편물은 어떤 규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편 엽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띠종이 묶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에서는 또 그걸 묶어서 발송하는 전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서신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서신을 보시게 되면은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 그런 것을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 자,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의사 전달. 자, 그 다음에 의사 전달물, 그러니까 서신이 아닌 겁니다. 서신이 아닌 것에는 뭐가 있냐면 신문, 상품 안내서, 정기 간행물 등등등.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상, 정상, 신국 첨서 해가지고 신문, 상품 안내서, 정기 간행물, 그다음에 상업용 서류, 신용카드, 국제 서류, 그 다음에 첨부 서류,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게 서적까지 해가지고 첨서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에는 용적이나 그 다음에 중량, 포장 방법 등 이런 것들의 규격에 맞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은. 자, 그 다음에 발송 요건이 있는데, 발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봉한다는 겁니다. 봉한다는 거. 이게 이제 요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조 요건에 적합한 우편 엽서나 사제 엽서. 그래서 사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이 직접 만든 겁니다. 사제, 개인이 만든 엽서. 그 다음에 팩스 우편, 그 다음에 이 그린 우편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조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사제 엽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 요건이 있습니다. 이따 엽서 가서 살펴보실 건데, 이 제조 요건에 맞는 엽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기 발송 계약한 우편물, 이렇게 발송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송 요건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중요한 건 여기 정기 발송 계약 우편물 같은 경우도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3번에서 별도 고시가 있습니다. 별도 고시. 그 고시에 따른 우편을 발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4번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편 이용자는 발송 시에 외부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다음 사항. 자, 어떤 사항이냐면 발송인의 수취인과 주소.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발송인의 발송인,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수취인, 받는 사람, 주소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명과 우편번호. 이 성명하고 우편번호도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발송인이 없는 편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발송인이 없는데 편지가 가진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는데, 영화 같은 얘기처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절대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신 건 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 납부 표시, 그 우표에 도장 찍는 거 아시죠? 도장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발송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러이러한 거를 발송 요건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되겠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본고시 2012-45,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쳐보시면 쭉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봉함 우편물의 규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봉함 우편물.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숫자들이 최소 90이다 이런 숫자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실 숫자는 두 문자를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좀 하시냐면, 일단 좀 보시게 되면 크기는 1번에서 크기,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위반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벌금을 먹인다 이 얘기인데, 자, 뭐냐면 지금 여기 1번에 보면 크기가 맞지 않으면 벌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즉 세로 같은 경우는 최소 90, 최대 130mm. 그 다음에 그 가로 같은 경우는 최소 140mm, 최대가 235고 이 둘은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편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직사각형.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가로의 길이가 무조건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만약 그거에 대해서 틀리게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은 뭐 부득이하게 130, 140 근처에 있다, 가깝다. 그러니까 세로에서의 최대와 가로에서의 최소가 가까운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숫자를 다 기억하셔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께 같은 경우도 최소 0.016mm.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뭐냐면은 최소를 잡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편 그 편지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내도 그거에다 우편 번호 적고 뭐 우표 찍고 다 해도 갑니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봉투만 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는 의미가 없고 최대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대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게 이제 누르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의 5mm.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봉합 우편물 규격 요건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 그래서 요 5mm 체크해 주시고 요 최소하고 여기 최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별표가 돼 있죠. 이것도 무게가 만약에 그 초과가 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또는 더 가볍다라고 하면은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편지 봉투만 보내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무겁다라고 하면은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최대 동그라미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투 색상. 이 봉투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그 봉합 우편물 말고도 엽서도 있는데 엽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요 70% 이상.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숫자를 딱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0%다. 그럼 유치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뭐 80%다, 60%다 이러면 틀리는 것이 되겠죠. 근데 아마 많이 그 빈출은 아닌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70%예요. 그 다음에 흰색 또는 밝은 색이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흰색 또는 밝은 색. 이런 색깔만 가능하고 어두운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봉투 지질, 그러니까 봉투지의 질, 재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봉투 색상 같은 경우는 벌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만들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개인이 봉투를 만들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검은 종이로 만들어서 보내는데도 가긴 갑니다. 가긴 가지만 규격 요건,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내가 검은 걸로 만들어 봤다라고 해서 된다? 아닙니다. 흰색 또는 밝은 색입니다. 밝은 색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질은 종이여야 됩니다. 종이여야 되고 그 종이로서 70g per 제곱미터인데 뭐 요거 뒤에 단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70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종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투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불투명도도 75% 이상. 그러니까 종이는 종이인데 너무 이렇게 속이 비치는데 많이 비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종이. 그 다음에 봉투 색상에서는 흰색 또는 밝은색. 그 다음에 최대 50g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에서 130, 140 가깝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대 5mm 요거까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별표가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계속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벌금이 부과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편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서 무슨 뭐 발송이 누군지 안 써 있고 이런 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편 번호를 기재를 안 하게 되면은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고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고 수취인의 우편 번호는 상하 좌우 4mm 동그라미 해주시고 4mm.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mm 이상의 여백을 둬야 된다. 즉 한쪽에 몰아서 딱 붙여갖고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창문 봉투라는 게 있는데
창문 봉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명세서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카드? 뭐 얼마 썼다 이렇게 오면은 거기 이렇게 투명한 종이가 붙어 있고 거기에 주소가 써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로 창문 봉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봉투 같은 경우는 우편 번호가 창문 안에 다 보이도록 그 투명 용지 안에 다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에 우표의 첨부 위치는 자 정해진 첨부 위치에 붙이거나, 즉 우표라고 써 있습니다. 붙이라고 거기에 붙이던지 아니면 우편 요금 납부 표시를 할 것, 납부했다는 걸 표시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봉투 봉합 방법 같은 경우도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테플이나 핀, 리베트 이런 것들은 사용 금지됩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스티커 붙였는데요. 스티커 됩니다, 물론. 왜냐면은 왜 되냐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스티커에서 보낸 적도 있고 스테플러에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가는데 규격 요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 맞지는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셨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 규정에는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얘네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스테플이나 핀, 리베트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좀 기억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풀과 접착제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표현 및 내용물은 편편하고 균일해야 된다. 즉 블룩 튀어나온 것들은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근데 원칙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편하다, 균일하다. 그러니까 편편하다, 균일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편번호 기재 방법은 부도와 같음을 해가지고 우번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보시게 되면은 우편번호는 몇 미리 붙어 있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도 봤지만 여기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몇 미리 들어가고 여기서 몇 미리 들어가서 여기에 네모 칸 6개를 그리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우편번호 기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기재 방법 요건 되셨고 이거까지는 안 나오니까 우편번호 기재는 4mm 정도, 그 다음에 발송인과 수취인 우편번호가 있어야 된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편엽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24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편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규격 요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편물의 외부 표시 또는 기재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 1번에서는 발송인은 필요한 내용을 봉투 앞면에 지정된 위치와 뒷면의 기계 처리를 위해 밑면으로부터 17mm, 140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발송인의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우편물의 봉투 뒷면에는 광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뒷면에, 앞면에는 안 됩니다. 자, 체크해 주시죠. 봉투 뒷면에는 광고를 기재할 수 있다. 자, 여기 체크해 주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앞면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써 있지는 않지만 앞면에 안 된다. 뒷면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면에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다만 품위 유지를 위해 공공의 안녕 질서나 미풍 양속을 위배하는, 저해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중 기재할 수 없는 것, 봉투에 그치? 그 외부 표시를 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24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공공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 그래서 뭐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국가보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하는 내용. 네, 지금 25페이지죠. 자,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예를 들면 성적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악성이라든지 범죄 충동을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건전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는 유치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항은 뭐 나올 수 있다.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사실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안 된다는 건 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우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상위에 대한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편법하고 상위법이 있을 때, 우편보다 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헌법이라든지. 자, 이런 법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우편법과 상위법이 충돌하는 경우, 즉 우편법에서는 된다라고 했는데 상위법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편법으로 가는 겁니다. 우편법으로. 더 이하의 법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편법 또는 다른 법률에 금지하는 사항 기재할 수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편법에서는 기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여나 제가 뭐 모든 법을 본 건 아니지만 행여나 충돌을 해가지고 어떤 법에서는 된다라고 한다면 우편법을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하위의 법이기 때문에 상위의 법에서 된다, 하위의 법에서 안 된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우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편법에서는 된다, 뭐 상위법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편법이 더 하위법이기 때문에 우편법을 따라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법이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광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눌러찍기, 뭐 도다내기, 구멍뚫기 좀 줄을 좀 쳐주시죠. 여기는 눌러찍기나 도다내기, 구멍뚫기 등은 우편물, 이 봉합 우편물뿐만 아니라 엽서도 안 됩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눌러찍기, 도다내기, 구멍뚫기 이거는 그 봉합 우편물뿐만 아니라 우편 엽서에서도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을 보시게 되면은 시각 장애인용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7번을 보시면 근데 그 다만 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되는 우편물 중 요금 납부 표시를 인쇄한 우편물에 하나 한다. 그러니까 인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는 있겠죠. 상관없이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로 넘어가시고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편 엽서가 있습니다. 우편 엽서.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봉합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과하는 사항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과하는 사항. 보시게 되면은 종류에는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 광고, 고객 맞춤형 엽서 이렇게 있고 규격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우편 엽서의 크기가 다른 거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엽서는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통상엽서와 그림엽서는 뭐 규격이 다르다. 안 됩니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가 최소 90, 최대 105. 그 다음에 가로는 최소 140, 최대 148.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우편 엽서의 크기가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슷하죠. 그래서 허용오차는 말 그대로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자, 그 다음에 한 매당 중량은 2에서 5g 정도. 자, 여기까지 위배가 된다, 위반을 하게 된다, 그럼 벌금이 부과되고 형식 같은 경우도 가로를 길게 해야 됩니다. 가로를. 보시게 되면 세로의 최대랑 가로의 최소랑 보면 좀 차이가 좀 집니다. 봉합 우편물과 다르게 좀 차이가 지고 가로를 길게 해야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길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를 길게 한다는 게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하나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나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로를 길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엽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엽서는. 그러니까 이걸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생겨요. 세로로 써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아래가 긴데 위아래로 써 있는 거.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는 되죠. 이렇게는. 엽서는. 이런 식의 형태는 되지만 이런 형태. 옆으로 누이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질은 봉합 우편물과 같습니다. 종이여야 하고 70g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75%.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맞춰야 됩니다. 맞추지 않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격, 형식, 재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반하게 되면은 무조건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봉합 우편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벌금이 부과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24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우표를 어디다 붙였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까다롭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띠종이를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 띠종이를 밑에 이제 물론 이제 우편엽서 같은 경우도 밑에 나와 있긴 한데 봉합 우편물하고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넘어가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그 별표에 있는 부분만 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띠종이로 묶어서 띠로 묶어가지고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 띠종이의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번 신문 형태의 정기 간행물이면 최소 90에서 가로가 최소 90에서 최대 235, 세로는 7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문 형태가 아닌 정기 간행물은 발송할 우편물의 전부를 덮는 크기. 무슨 말이냐면 띠종이는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감싸고 이렇게 해서 감싸고. 근데 신문 형태가 아닌 정기 간행물이라면 다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게 띠종이가 아닌 느낌도 좀 드시죠? 다 덮어야 됩니다. 다 전부를 덮는 크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띠종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7페이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지금 뭐 기타 발송 요건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은 기타 발송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색상은 뭐 흰색, 밝은색으로 70% 이상의 반색이 똑같습니다. 봉합 우편물이든 그 다음에 우편 엽서든 그 다음에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이든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뭐 보시게 되면은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갖는 것은 뭐 띠종이와 우편 엽서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다 되는 건데 봉합 우편물까지.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뭐 3번에 보면은 뭐 사항과 그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포 우편물로 가시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자, 소포 우편물이고 3절입니다. 3절. 자, 소포 우편물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개념 및 구분, 그 다음에 취급 대상,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의 접수,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소포와 보통 소포의 차이, 뭐 방문 접수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개념 및 구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얘기한다. 물건을 포장한.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물건을 포장해야 됩니다. 물건을. 자, 그래서 보편적 우편염으로 보시게 되면은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아까 그 2강에서 보신 거죠. 이거 보신 거죠. 그래서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영무 같은 경우는 20kg 초과.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kg를 기준으로 해서 넘냐 안 넘냐 요걸 가지고 안 넘는다 보편이다, 넘는다 선택이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20kg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의 이제 구분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취급 방법에 따라 등기 소포와 보통 소포로 나눈다. 등기 소포 취급 방법에 따라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창고 접수와 방문 접수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방문을 하셔서 창고를 가서 하셔도 되고 방문을 가서,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3번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우체국 택배 KPS는 방문 소포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운영하는 나라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택배 같은 경우가 우체국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라가 나서서 홍보를 한다. 그래서 다른 택배 업체들이 조금 피해를 입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방문
브랜드명이다. KPS는 브랜드명이다. 요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슈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택배회사가 뭐 땡땡땡 택배, 무슨 택배 이렇게 있는데 우체국 택배는 아예 광고를 크게 내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광고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 브랜드명이다. 우체국 택배 KPS 이거 조금 동그라미 해주시고 기존에 나온 건 아니지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취급 대상으로 가시겠습니다. 취급 대상. 자, 취급 대상으로 가시게 되면은 통상 우편물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 대상이다. 말씀드렸죠? 물건을 포장한 거. 자, 원칙적으로는 서신이 포함될 수 없다. 왜냐면은 서신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이 소포 우편물과는 다른 종류. 그러니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의미와 큰 넓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넓은 좁은 의미의 우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서신에 해당하는 거였고, 넓은 의미면 이 소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과 서신은 좀 구분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신을 포함할 수 없지만 다만 물품과 관련된 납품서라든지 문서죠, 문서. 그다음에 영수증, 그다음에 설명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 제품의, 이 상품의, 이 물건의 일부로 봐서 같이 동봉할 수 있다. 좀 체크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신은 포함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데 우편물에는 서신이 포함될 수 없다.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품과 관련된 납품서라든지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서신을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틀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포함할 수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별표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뭐 화살표를 하신다든지 뭐라고 쓰시냐면 이 말이 생략되었다면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포 우편물의 접수는 뭐 접수 검사, 그 다음에 요금 징수, 그 다음에 소포번호 부여 및 바코드 라벨, 기타 안내 스티커 부착 이런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좀 거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접수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접수 검사 같은 경우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 뭐 여기는 한번 쭉 읽고 넘어가려고 뭐 따로 PPT로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뭐 접수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내용품 문의. 내용품. 그래서 요 내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폭발물이냐, 인화물질이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유리다. 쉽게 깨질 것 같다. 유리 안에 어떤 용액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박스에 넣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깨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수를 할 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의심 우편물의 개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열어볼 수 있게끔 요구하는 개피 요구. 자, 그래서 거부할 때는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2번에 B에 해당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주말 좀 쳐주시겠습니다. 접수는 거절 가능하다. 왜냐면 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접수 개피를 거부하더라도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물의 포장 상태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검사할 때는. 그래서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게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요금 징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운송수단이 뭐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하는 거냐 중량은 뭐냐 부피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가시게 되면은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기준이 뭐 요금 징수가 뭐 몇 킬로그램에는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금 징수를 하는구나. 어느 상황에서 요금 징수가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소포 번호의 부여, 그 다음에 바코드 라벨, 기타 안내 스티커 부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다 붙인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이 어떻게 된다. 어디서 접수했다. 어떤 우체국에서 접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조금 보시게 되면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중 소포 우편물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소포 우편물의 대상물은 통상 우편물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죠. 네, 통상 우편물 이외의 물건들. 그 다음에 2번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이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원칙이다. 원칙은 그렇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다. 원칙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은 소포 우편물의 내용품에 관해서 접수검사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개피하여 내용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적은 안 됩니다. 임의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의적이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폭발물이다, 인화물이다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딱 보고서 열어보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심이 돼서 열어보는 건 가능하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연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의심 우편물에 관해서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할 때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접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등기 소포와 보통 소포의 차이 좀 보시게 되면은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취급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영수증도 나갑니다. 영수증. 그래서 좀 줄쳐주셔야 되는 게 송달 과정을 기록한다. 줄쳐주시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차이점이죠.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은 간다. 그러니까 보통 소포하고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둘 다 영수증은 나간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수증이 등기 소포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보통 소포는 교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통 소포랑 등기 소포는 송달 과정을 둘 다 기록한다? 아니죠. 등기 소포만 기록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납부 방법에는 현금, 우편 납부, 신용카드 결제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우표 첨부죠. 첨부. 그러니까 우표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표 값을 내는 거고 우표를 붙이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 둘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망실, 훼손, 자연배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없다.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손해배상. 별표 쳐주시고 여기다 손해배상에다 별표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반송료. 반송 시에 반송 수수료를 징수. 하지만 보통 소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반송 시 반송 수수료가 징수된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 특수 서비스 취급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가 실제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도 된다 안 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절 30페이지 4절 보시게 되면은 뭐 방문 접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방문 접수의 개요를 보시면 제도의 개요. 그다음에 방문 접수의 종류, 지역, 이용 방법, 인터넷 접수 할인제. 자, 뭐 등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30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방문 접수의 개요라고 해서 제도 개요라고 해서 1번 보시게 되면은 뭐 우체국 택배는 브랜드명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PS 좀 기억해달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해주시고 종류로는 개별 택배가 있겠고 계약 택배가 있습니다. 개별 택배, 계약 택배. 개별은 개인 고객이 방문 접수 신청할 때 우체국에서 픽업을 하는 것이고 계약 택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약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고서는 별도 요금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때 되면 가져가는 거죠. 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방문 접수 지역 같은 경우는 4급 또는 5급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 시내, 배달구 뭐 이런 것들 뭐 그에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용 방법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우체국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 할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적용 대상은 접수를 할인할 때 개별 택배만, 계약 택배는 안 됩니다. 자, 줄쳐주시고 개별 택배 가로하시고 계약 택배는 안 된다. 계약 택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요건으로 보시게 되면 뭐 이렇다 이런 거 나오진 않습니다. 적용 대상만 좀 보시고 할인 요금이 500원이다. 500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숫자니까 숫자는 의미 없이 나오는 숫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500원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량 인터넷 할인 뭐 요금 적용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3강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조금 많긴 했는데 제가 뭐 강조했던 부분들, 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시고, 숫자에 반드시 민감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가급적이면 기억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3강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